30년을 버텼습니다. 녹물 나오는 수도, 겨울엔 패딩을 입고 잠들어야 하는 추위를 견디며 기다린 시간입니다. 한 세대의 절반이 넘는 세월 동안 품었던 꿈은 단 하나, 새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강남 한복판 은마 아파트에서 날아온 건 희망이 아니라 최대 7억 원짜리 분담금 고지서입니다. 재건축은 어쩌다 로또에서 비폭탄으로 변했을까요? 그 구조와 생존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일상에서 먼저 났습니다. 아침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새 아파트의 2배 가까이 나옵니다. 주차장은 좁아서 차를 빼려면 3번은 꺾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고 복도 조명은 어둡습니다. 이런 불편을 참으며 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건축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몸테크라고 부릅니다. 몸으로 때우는 재테크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불편함을 몸으로 버티면서 재건축이 되기를 기다리는 투자 방식입니다. 수십 년 전에 산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요. 실제로 이 전략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재건축을 마친 강남 일대 단지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분담금이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분담금이 적거나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공개된 추정 분담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크기의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23년 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7천만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반 사이에 웬만한 직장인 연봉만큼 늘어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급 평형입니다. 가장 넓은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으려면 최대 97억 원이 필요합니다. 97억 원이면 강남의 웬만한 새 아파트를 2채는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래된 집에서 수십 년을 버텼는데 새 집을 받으려면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은마 아파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곳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잠실 등 이른바 재건축 대여라고 불리던 단지들 모두 분담금 급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몸테크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면 분담금도 올라야 하지만 그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건설비 급등, 인력난, 정부 규제 강화, 금융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현상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남은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전국의 부동산이 흔들려도 강남만큼은 버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학군이 좋고 지하철역이 가깝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마 아파트에서 2025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조합이 공개한 추정 분담금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올렸다며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뿐 속으로는 불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건설 비용의 급등입니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공사비가 약 30%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방 면적 합산 등 규정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예전에 세운 사업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일반 분양 물량의 한계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려면 일반 분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재건축을 하면 기존 조합원들이 들어갈 집 외에 추가로 지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 추가 물량을 일반 시장에 분양해서 번 돈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는 용적률이라는 제약에 걸렸습니다. 용적률이란 땅 면적 대비 건물 전체 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같은 크기의 땅에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지하철역 근처처럼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서울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655가구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비용 상승분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단지의 불운이 아닙니다. 강남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비슷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 용적률을 크게 높이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니 분양 수익도 제한적입니다. 건설 비용은 치솟는데 수익은 제자리이니 그 차액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강남이라서 괜찮을 거라는 믿음, 재건축만 하면 돈을 번다는 신화가 2026년 현재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비용은 왜 이렇게 급격히 올랐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치솟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건설비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가능했던 공사가 이제는 평당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평당이란 3.3제곱미터당 가격을 가리키는데 이 기준으로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의 건설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압구정 2구역은 평당 1150만 원, 여의도 대교 아파트는 1120만 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1130만 원에서 116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대비 5년 만에 31.2%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 이전 5년간 상승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건설비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속도와 폭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건설 현장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20대와 30대 노동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 한국인 근로자의 약 70%가 50대 이상입니다. 10명 중 7명이 50대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는 힘들고 위험한 건설 현장을 기피합니다. 숙련공이란 오랜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실력이 뛰어나지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숙련공은 많은데 그 자리를 채울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6.4%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기능 인력 중 한국인은 66.3%에 불과합니다. 3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인 셈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인건비가 치솟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 법은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안전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만큼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건설사들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조합의 눈치를 보는 약자 위치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일감은 있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니 건설사가 조건을 까다롭게 거는 강자 위치로 올라선 겁니다. 건설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사는 그냥 다른 현장으로 가버립니다. 자재비 상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같은 기본 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필요한 수입 자재들은 환율 변동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설비 상승에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친환경 건축 정책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건물에서 나가는 에너지와 들어오는 에너지를 합하면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제로 에너지 기준을 맞추려면 기존보다 훨씬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창문도 일반 이중창이 아니라 삼중창이나 특수 코팅이 된 고성능 유리를 써야 합니다. 삼중창이란 유리가 3겹으로 된 창문으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환기용 전열 교환기 설치도 의무입니다. 이 장치는 환기를 하면서도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설비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관이 생깁니다.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40층에서 50층 높이로 지어집니다. 옥상 면적이 좁아서 태양광 패널을 충분히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추가 비용과 외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제로 에너지 기준을 맞추면 세대당 약 130만 원의 추가 건설비가 발생합니다. 대신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5년에서 6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주 후 관리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앞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원래 이 정책은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우려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유예되었습니다. 그만큼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규제가 없었거나 덜 엄격했습니다. 그때 세운 사업 계획이 새로운 규제를 만나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분담금과 현재 분담금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기준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2030년에는 민간 건축물에도 더 높은 기준이, 2050년에는 모든 건물에 최고 등급 수준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책 변화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간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핵심에 금융 비용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기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해야 하니 그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줄여서 PF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사업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완공 후 분양 수익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먼저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늦어질수록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1년 지연되면 수십억 원, 2년이면 수백억 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 돈은 결국 분담금에 반영됩니다. 조합원들이 내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늦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건설 경기가 침체되기도 하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합 갈등은 특히 흔한 지연 요인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수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람이 많으니 의견도 다양합니다. 어떤 건설사를 선택할지, 어떤 평면 구조로 지을지, 분담금을 어떻게 나눌지 등 모든 결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은 멈춥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가능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야근과 주말 작업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늘어난 기간만큼 금융 비용이 추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도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처벌이 강해지니까 건설사들이 더 조심스럽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안전은 좋아졌지만 공사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재비와 인건비도 오릅니다. 5년 전에 세운 사업 계획에서 예상했던 건설비와 현재 건설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 단계에서 평당 7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공사 시점에서는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시기입니다.
이 차액이 고스란히 분담금 증가로 나타납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빨리 끝내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늦어지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택의 끝이 어디인지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면 그냥 계속 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한계 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션은 일본에서 아파트를 부르는 말입니다. 한계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노후화가 심해져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입주자가 빠져나가면서 텅 비어가는 아파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본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70만 호나 있는데 그중 재건축에 성공한 건 고작 250건에 불과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건물이 낡으면 수리와 유지에 돈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비용을 수선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걷습니다. 한국의 장기 수선 충당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입주자가 줄어들면 거둘 수 있는 돈도 줄어듭니다. 젊은 세대는 오래된 아파트를 피합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는 건 이사갈 형편이 안 되는 노인들 뿐입니다. 노인들은 수입이 적어서 수선 적립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 건물은 더 낡아집니다. 더 낡아지니까 젊은 세대는 더 피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슬럼화로 이어집니다. 슬럼이란 도시 내 쇠락한 빈민 지역을 가리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준공 30년을 넘겼습니다. 일기 신도시란 1990년대 초반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신도시들입니다. 부동산 분석업체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 전체 아파트 재고 중 86.5%가 준공 30년을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오래된 신도시의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주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일기 신도시 13개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선도지구란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시범단지입니다. 하지만 난관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용적률이 200% 수준이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건설비 상승, 이주 대책 갈등, 조합원 분담금 부담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이 단지들도 일본의 한계 맨션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령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모든 단지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 시장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조합이 건설사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건설사가 조합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란 중간이 사라지고 양쪽 끝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좋은 곳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이른바 황금 입지의 대단지들입니다. 이런 곳은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이 보장됩니다. 건설사들이 서로 수주하려고 경쟁합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반면 입지가 애매하거나 규모가 작은 단지들은 건설사를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도 응찰하는 건설사가 없어서 유찰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찰이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무산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건설비를 올려서 다시 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수의 계약이란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협상력이 건설사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군 건설사라고 불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현상이 뚜렷합니다. 일군 건설사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 ENC 같은 업계 상위 건설사들입니다. 이들은 서울 핵심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은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란 분양했는데 팔리지 않은 물량입니다. 분양을 해도 안 팔리니까 건설사들이 지방 사업을 꺼립니다.
지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까다로워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확실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건설 인력난으로 동시에 여러 현장을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좋은 입지의 대단지는 건설사들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고, 애매한 입지의 소단지는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표류합니다. 재건축을 꿈꾸는 모든 단지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이미 승패가 어느 정도 갈린 셈입니다. 재건축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단지가 건설사들에게 매력적인 곳인지 아니면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건설비 급등, 인력난, 친환경 규제, 금융 비용 증가, 시장 양극화까지. 재건축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닙니다. 잘못 접근하면 비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계산입니다. 감에만 의존해서는 위험합니다. 내가 내야 할 분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새 아파트의 예상 가치는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추정 분담금은 최소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분양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분양 비율이 20% 이상 나오는 단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야 그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고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추가 물량을 많이 지을 수 없는 단지는 사업성이 낮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재건축만이 답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물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내부를 새로 고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도 짧습니다. 다만 구조적 한계로 평면 변경이 어렵고 가치 상승폭도 재건축보다 작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준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준신축이란 지은 지 5년에서 10년 정도 된 비교적 새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재건축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팔고 준신축으로 이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용적률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변화,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정책 하나가 사업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쌓인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손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재건축에 매달리는 것보다 손해를 인정하고 빠져나오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답을 맞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수를 하나씩 파악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다면 생존 확률은 높아집니다. 재건축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리면 로또가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몬테크의 신화에 기대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건설 인력은 줄어들고 친환경 규제는 강화됩니다.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한계 맨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지는 재건축 사업성이 있습니까?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실제 분담금 추정치와 숨겨진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정부 정책의 빈틈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